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후실적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투심은 의외로 냉랭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반도체 섹터 오히려 파란불을 켜는 모습을 보였죠. 자, 오늘장 하락의 원인을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마지막 경주마를 채워줄 강력한 세 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장의 약세는 좀 의외였어요. 사실 밤사이에 저도 엔비디아 실적을 실시간으로 보고 엔비디아가 생각보다 호실적을 냈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장 괜찮은 흐름을 보이겠네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과는 전혀 반대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증시가 보면 올라갈 때 이유, 떨어질 때 이유들 이제 끝나고 나면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갈 때 도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은 이것 때문에 좋구나. 오늘 같은 날은 도대체 왜 빠지는 거지? 지금도 모르시겠어요? 수급 때문에 빠졌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이제 아침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밀린 걸로 보이고요. 근데 지금 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엄청 잘 나왔죠. 잘 나왔죠. 예. 그 가이던스라는 게 사실은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그걸 계속 충족시켜서 나간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호재로 우리 시장에서 인식해 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오늘도 외국인들은 선물과 현물을 동시에 팔면서 사실은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한 일시적인 조정, 뭐 이런 가격 조정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특별하게 악재는 없었다라는 부분에서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와도 좀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큰 의미를 두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아쉬워서 그래요. 네, 저도 아쉬웠습니다. 엔비디아 훈풍을 좀 등에 업고 확 이럴 때 치고 더 올라갔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왜 아니었을까? 일단 이제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 조정 구간에 우리도 조정을 받았지만 대부분 장중에 낙폭을 회복하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모습을 며칠째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낫배드라고 판단이 되니까 아침부터 그 하이닉스가 동시호가 지나자마자 그 상승폭을 기대했던 만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부터 눌렀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전에 이제 이건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이 이제 대량 매도가 아침부터 쏟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고 오늘 만약에 엔비디아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겠죠. 코스닥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가 더 많이 떨어졌을 건데 사실 코스닥은 오늘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만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프로그램 매물에 일단 눌렀고 이거는 뭐 어떤 우리가 파악하기 힘든 수급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증시가 최근에 수급이 약할 때는 프로그램 물량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데 여기에는 반응하는 것보다는 본인의 포지션을 유지한 채로 시장을 좀 감안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진짜 반응은 오늘 밤에 엔비디아에 대한 미국 시장의 반응, 특히 반도체 쪽과 특히 어제 미국의 전력기기들이 오랫동안 조정을 겪었는데 급등하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AI 모멘텀을 받는 주도적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미국장 흐름을 보고 내일 우리 증시에서도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우리가 먼저 사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영향을 먼저 받은 거고 이제 정규장에서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장이 받겠죠. 자, 현 대표님 오늘 장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도 오늘 올라야 되는 증시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침 시작만 해도 안도를 했었는데 안도를 하자마자 이제 선물 말씀 주신 대로 선물이 지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게 되면서 뭔가 시장을 누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수급이 좀 돌질 않았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최근에 어떤 종목의 행태를 좀 보게 되면은 순환매가 좀 잘 돌았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강세 섹터들이 한 바퀴씩 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도 보여지지 않았고 산발적으로 그것도 장중에 윗꼬리를 달면서 자꾸 나오는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겠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상승세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많았기 때문에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좀 기간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원래 지난 금요일마다 항상 이제 미국장이 좋지를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 월요일 날 영향을 미치고 화수 그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번 주는 조금 딜레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 이제 외인이 다시 한 번 더 상방으로 보는 흐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2월장은 미국장이 좋지를 않았어요. 항상. 네. 네, 특히나 선거를 마치고 다음 그 2월이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항상 3월장은 좋았다라는 거 반전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좀 반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쨌든 엔비디아는 AI 투심을 좌우할 핵심 이슈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을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일단 다 걱정했던 건 그거였잖아요. 언제 꺾이나. 언제 꺾이나. 근데 오늘 사실 엔비디아가 보여줬던 실적은 아니, 나 아직 건재해. 이걸 딱 보여준 것 같아요. 이지한 대표. 일단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나쁠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이제 눈높이 충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인데 사실 그 시간에서 살짝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정규장과의 기대치가 대비하면 사실 교차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실적은 매출액이나 EPS 전부 다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4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상회를 좀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보면 사실 이전에는 거의 한 분기 정도를 매출액이나 EPS를 당겼거든요.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이번 분기에 실행시키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제 미라클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흐름 상황에서 어느 정도 가이던스를 상회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블랙웨일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난 분기에 잡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웨일의 기판에 문제가 있다, 발열 문제가 있다, 기판 비용이 반영이 되면서 지난번 실적에서 좀 마이너스가 났던 부분이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부분과 블랙웨일과 관련돼 있는 비용은 지난 분기에 다 털었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사실 어제 실적, 오늘 새벽 실적 발표는 사실 부담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블랙웨일과 루빈 사이에 블랙웨일 울트라라고 하는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차세대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크게 흠잡을 데 없는 실적이고 가이던스인데, 다만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이것을 만족을 하느냐 아니면 과거와 같은 한 분기를 먼저 땡겨서 실행하는 그 저력을 기대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반응을 좀 달리할 것 같습니다. 더더욱 오늘 밤 미 장의 반응이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우리가 기업의 어떤 실적의 추세를 봤었을 때 매 분기 이렇게 두 자릿수 성장세를 하는 구가하는 기업이 역사상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드물죠. 그러니까 눈높이라는 게 도대체 그럼 시장의 눈높이는 어디까지 높아져야 돼요? 영업이익도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온다는 게 상당히 드물죠. 이거는- 성장도 이만큼, 영업이익도 이만큼. 그렇죠. 현 대표님, 눈높이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시켜줘야 그렇죠. 최근 들어서 사실 엔비디아만큼 상승세를 가진 종목이 없을 만큼 계속 상승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수출 규제에 대한 이슈도 당연히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수출 규제와 더불어서 중국에서는 저사양 반도체 엔비디아에서 이제 나오는 이제 생산하는 이제 저사양 인공지능 그 반도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성과가 나왔었다라는 점,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엔비디아가 고성능 반도체를 얼마큼 더 생산을 해서 이것이 성과가 과연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반응 자체가 여기서 고성능 반도체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얼만큼의 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걸 의문을 많이 갖는다는 거죠. 네. 근데 중국에서도 충분히 적은 돈으로 적은 사양으로도 이렇게 성과를 내게 되는데 과연 필요할까?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이건희 대표님, 네. 다음 실적 가이던스도 상당히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네. 다음 분기 매출 예상치 430억 달러 제시했거든요. 드디어 400억 달러대 분기 매출 돌파했습니다. 2년 전에 뭐 30억 달러 이랬으니까 지금 거의 한 10배 이상. 이렇게 단기에 예.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낸 기업이 또 있었나 한번 찾아보고 싶네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빨리 올라온 거는. 네. 그러니까 시총 1위를 뭐 탈환하냐 못하냐 뭐 이런 얘기도 뭐 하시던데, 그냥 저는 무난히 탈환하지 않겠나. 지금 애플이 지금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제 엔비디아 실적 가이던스도 보면 미스한 게 딱 하나 있죠. 영업이익률이 72%대 예상했는데 71%대다. 네. 1% 적게 나온다고. 너무 예, 그걸 또 트집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트집을 71%라는 건 그 소화제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그렇죠. 밀가루에다가 약재 조금 넣는 그 원가가 약이 별로 안 들거든요. 네. 예, 그 정도죠. 거의 그 정도면 70%대면. 거의 사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그러니까 그 사기여도 다 사니까, 예, 기다려서 줄 서서 사니까. 네. 예, 지금 아주 잘 되고 있는 이제 뭐 빵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 여기서 핵심은 보면 그동안 우려했던 게 왜 자꾸 눌렀냐면 딥시크 때문에 눌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가 뭐 지금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어디 데이터 센터 임대차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해서 또 이제 투자 축소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데이터 센터 향후로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습니다. 실적으로 보면.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더 될 거고요. 딥시크에 대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딥시크는 우려가 아니라 딥시크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한테 호재죠. 예, 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뭐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수요들이 중국에 팔지 못하는 규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물량을 가져가려고 하는 쪽은 여전히 많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H20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사실 저는 중국 규제를 하더라도 그 물량은 다른 데서 가져갈 때가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줄 서서 사고 싶은데 물량이 한꺼번에 많이 주문을 못하는 쪽에서는 주문을 못 넣고 있죠, 아예. 지금 대량으로 사는 쪽들만 지금 사실은 대응하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물량들 모으면 사실은 굉장히 규모가 커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딥시크가 오히려 지금 AI에 대한 투자를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아직은 한 1년 정도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 정도로 쫓아오려면 지금부터 설계해도 1, 2년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 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듣고 싶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웰이란 말이죠. 이지현 대표님. 젠슨 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수요가 폭발적이다. 그리고 사실 매출로도 어느 정도는 증명해냈죠. 이게 이제 내부 설계 결함 때문에 대량 생산이 불가할 것이다. 이런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번 분기에 10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을 블랙웰로 올렸대요. 그러면 설계 결함 해결했구나. 대량 생산 가능하겠구나. 이거 입증해낸 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젠순왕의 발언을 빌면 분류계와 관련된 문제점은 다 해결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정확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난 분기 때 실적을 이제 역으로 유추해서 들어가 보면 네. 기판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초과 비용이 발생해서 기판을 일부 교체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그게 블랙웰과 관련되어 있었던 부분이다라는 게 추론이 가능했고, 그래서 결국은 블랙웰과 관련돼서 문제가 기판에 관련된 부분과 여기에 발생됐던 발열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 혹여나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도 민감하게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부분 추론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봤던 부분은, 블랙웰과 관련됐던 비용은 지난 분기 때 이미 그 실적에 전부 반영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비용과 관련된 초과됐던 부분도 반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분기 실적에서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던 부분에서 별로 돌발됐던 악재가 돌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분기처럼.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블랙웰에 대한 신뢰도고, 또 하나는 블랙웰 이제 울트라 얘기를 했죠. 원래는 이제 블랙웰 다음 차기 제품은 루빈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블랙웰 울트라라는 가위 역할을 하는 이제 또 하나의 AI 칩이 나왔죠. 그래서 블랙웰과 올해 안에 출시되는 블랙웰 울트라를 가지고 아마 매출액은 좀 더 증가될 건데, 여기서 이제 젠순왕이 강조했던 부분은 결국 이 AI와 관련되어 있는 챗GPT가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면 AI 칩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블랙웰의 전망이 밝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타당성이 좀 있는 것 같고, 블랙웰에서 블랙웰 울트라 넘어가는 올 하반기까지 아마 엔비디아 실적은 올해 안에까지는 상당히 담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넓게 생각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자꾸 의심하고 트집을 잡을 때 꺼내든 사례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 현 대표님 딥시크 충격 하나 있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데이터 센터 축소한 거. 여기에 요지는 그거 아닙니까? AI 투자가 이제 정점을 지나 이제 둔화하는 추세로 흘러 들어간다. 여기에 대한 우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접어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 전에도 데이터 센터를 그때 취소를 했던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유예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뭐 지금 단기간 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증설하는 비용 자체가 조금 더 든다 이런 관점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마저도 러우 전쟁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뭐 러우 전쟁 마찬가지고 지금 요새 관세 얘기 전반적으로 원자재에 대한 그런 알루미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제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단기간 물론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은 비용적인 측면을 좀 간과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그리고 좀 포커스를 맞추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뭐 AI 시장이 뭐 축소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다소 좀 지금 증설하기보다는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증설을 좀 요구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판단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서요. 데이터 센터 뭐 지금 다소 뭐 여기서 마무리되고 AI 시장이 뭐 마무리된다 이렇게 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AI 시장이 좀 확대될 것 같으니까요. 이슈 그냥 해프닝으로 좀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업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나? 지금 질문을 계속 드릴수록 스스로 약간 지금 의문이 들긴 하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걱정을 하자면 엔비디아 걱정을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에 잘 팔아먹고 있는 H20 칩마저 트럼프 행정부가 수출 통제를 지금 걸 것 같다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H20 가지고 작년에 출하량으로 매출 올렸던 게 100억 달러 넘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제한이 걸린다 이것도 그러면 성장성에 조금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더욱이 중국향 H20 칩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일단 H20이든 뭐 H800이든 이런 시리즈들이 사실은 이제 H100과 H200 뭐 그 호퍼 시리즈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MV 링크 기능하는 이제 통로만 좀 줄여서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병목 현상을 일부러 만든 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뭐 중국에서 사재기 한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규제 나오기 전에 더 사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업자, 태양광 업자들이 미국이 중국산 우회 수출을 규제하니까 태양광 패널을 대규모로 샀던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은 지금 AI 칩을 대규모로 사겠죠. 뭐 결국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규제 카드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충격은 나올 수 있겠지만 규제 카드 지난번에 젠슨왕 CEO가 백악관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뒤로 규제가 지금 발표를 안 하고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혹시 다른 속내를 갖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이 성격이면 바로 규제를 때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은 안 하고 있을까? 뭐 협상용 카드를 쓰려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아직은 이제 물론 이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을 누가 대체해주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지금 뭐 못 사서 안달인 데가 많은데 내가 그러면 중국 대신에 사줄게라고 하는 국가들도 여전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 기업별로 투자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각 국가별로 지금 AI 산업을 딥시크 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긴 국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수요를 아마 메꿔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나라 밖 소식도 있었고 국내 소식도 있었는데 국내 소식부터 짚어보죠. 정부가 이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공급 에너지 인증서 제도를 폐지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인증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전력량의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로 채워야 되는데 이걸 직접 투자하기 그러니까 다른 데서 재생에너지로 만든 거를 일종의 딱지를 산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율을 채워왔는데 이제 이걸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니네가 직접 태양광 짓고 풍력 지어서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해라. 그 얘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신재생 섹터가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신재생이 이제 올랐고 뭐 이렇게 되면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어쨌든 직접 생산을 해야 되면
시설도 늘어날 거고 결국은 생산 설비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참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보면 공교롭게도 어제 미국의 신재생 관련된 애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10%에서 한 20%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왜 미국에 지금 폭탄을 맞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책에 폭탄을 맞고 있는 퍼스트솔라조차도 어제 14% 장중에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금 정책이 좀 과도하고 어쨌든 태양광이나 풍력은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이 어제 나왔는데 공교롭게 오늘 우리 증시에서 이 REC 폐지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함께 우리 증시에도 이건 이제 이어받아서 단기 모멘텀이 확 붙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태양광이든 수력이든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모색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생산 시설 확대로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이거를 굉장히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혹은 메리트 있는 정책들을 많이 냈지만 사실 우리가 태양광 자체를 보면 생산 기반 시설이 부품이나 장비에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거를 거의 수입해오는 형식.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보조금 지급이 중국 업체에 지급되는 그러니까 이런 순서대로 왔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일부 이제 수력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면 당장 이걸 극복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태양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서 손쉽게 이 REC를 피해가려고 할 건데 거기서 국내 업체들이 과연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냐라는 부분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또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거에서 좀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지금 어제 미국 증시에서의 신재생에너지들 급등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의 급등 단기간에 뭔가 모멘텀은 그동안 좀 주가 조정이 가했다라는 모멘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태양광 섹터를 먼저 좀 들여다보면 나라 밖에서는 이런 소식도 있었어요. 인도가 중국산 태양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1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라는 거죠. 이건희 대표님. 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을 대체하는 태양광 패널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보조금의 혜택을 한국 태양광 업체들도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러면 태양광을 예를 들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우위에 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하나가 있고 한편으로 걱정은 여전히 지금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다라는 거. 양단을 놓고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궁금해요. 일단 지금 이제 뭐 트럼프 정부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뭐 발전업자들이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사기업들인데 네. 생산 단가가 싸다라고 하면 그쪽을 더 선호하겠죠.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 연방 정부가 보조금을 주냐 안 주냐의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그 보조금을 안 받아도 본인들이 뭐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게 다른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전기를 만드는데 단가가 적다라고 하면 글로 가겠죠. 근데 지금 오늘 인도발 이슈도 있었고 이게 좋은 뉴스가 나올 때는 한꺼번에 좀 몰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하나솔루션이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올라오는 거는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도발 이슈도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중국산 지금 패널 가격이 상승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패널 만드는 업체들이 많이 망했는데 공장문을 많이 닫았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 수출하려고 우회로 이제 말레이시아라든지 이런 데 공장을 지었던 것들을 철수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 마지막에 작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세를 대규모로 붙이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잡아내겠다. 네. 라고 하면서 업자들이 이거를 한꺼번에 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걸었던 게 작년 내에 소비를 다 하지 못하면 그거는 관세를 부과시키겠다. 나중에라도. 예,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결국엔 미국 내 이제 중국산 패널들 이미 이제 작년에 사재기했던 부분들 그게 재고가 거의 다 소진되지 않았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부터는 좀 뭐 미국의 퍼스트솔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하나큐셀 같은 경우도 미국 내에서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또 이제 REC 폐지 관련돼서 대규모 이제 한전에서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 적어도 한 15%는 본인들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감안하면 한 4가지의 호재가 지금 생겼다라고 보면 지금 뭐 주가도 워낙 또 바닥에서 싸고 최근 또 트렌드에 맞죠.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한 번씩 올리기 되게 좋은. 그래서 지금 뭐 또 빈집털이 한번 들어간 것 같은데 하나솔루션도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거기 또 가장 큰 거는
미국의 퍼스트 솔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더 영향을 받았겠죠. 예, 그래서 자신감 있게 좀 베팅을 한 것 같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섹터를 그런데 이제 걱정인 거는 현 대표님 트레이딩 관점 이상으로 이게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섹터일까에 대한 의심과 걱정은 남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순환매가 좀 많이 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2차 전지는 어느 정도 좀 그런 오를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논리가 좀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다 반영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또 워낙에 시장 캐파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2차 전지가 오르는 근데 논리가 맞았는데 글쎄요 이 태양광 자체가 일단 단발성으로는 오르는 것이 뭐 맞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장기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작하고 있는 정책 자체 방향 자체가 화석 연료 또 방향을 좀 잡고 있고 특히나 방향 자체 그걸 더불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제일 상단에 있는 게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에너지 부분을 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석유를 원유를 지속적으로 좀 캐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단기간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클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 네. 화석 연료에 대비해서 좀 친환경 쪽으로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나 더 태양광 쪽은 더 이상의 좀 모멘텀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단발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은 좋으실 수 있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풍력도 같이 묶어서 봐야 되겠습니까? CS 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뭐 풍력 기술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 풍력과 관련된 대형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가 고금리 때문에 좀 멈춰 섰는데 이제 금리도 글로벌리하게 보면 조금씩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추세이니까 풍력은 또 장기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을까? 그러니까 풍력을 너무 미국을 보고 있어서 그런 건데 사실은 미국 말고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풍력이 처음에 해상 풍력 때문에 처음 주가가 CS 윈드라는 종목이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네. 대만 프로젝트 때문에 알려진 거죠. 사실은 대만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고 네. 그래서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배로 실어 나갈 수 있는 타워를 만들어서 이제 했고요. 대만은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보면 그 다음은 어딜까? 지금 베트남에서 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트남 프로젝트를 보고 오히려 좀 그쪽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유럽은 여전히 풍력을 뭐 지금 계속 쓰고 있죠. 쓰고 있는데 더 확대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미국 동부해안 쪽의 프로젝트들이 많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여부는 뭐 당분간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CS 윈드 입장에서는 사실은 미국에 진출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는 내륙 풍력이거든요. 안에 있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CS 윈드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모멘텀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화석 연료를 민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건데 트럼프 1기 때도 근데 그러면 쉘이라든지 그런 화석 연료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느냐? 안 좋았습니다. 예,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네. 그 얘기는 결국엔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뭐 한전이라는 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아니고 사기업들이 알아서 전기 가격을 경쟁을 하잖아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는 본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가가 낮은 전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돈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돈이 되면 뭐 정부가 뭐라고 해도 결국엔 그걸 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지금은 그러니까 정부 초창기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지나고 나면 숫자가 나오면 또 사람의 마음은 바뀌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CS 윈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네. 단지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섹터에서도 뭐 다양한 호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HLB의 간암 신약이 유럽 종양학회의 1차 치료제로 등재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제 인상적인 뉴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제가 보통 나왔을 때 뭐 병용 투여를 하느냐, 1차 라인이냐, 2차, 3차 라인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매출액이나 적용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오늘 이제 나왔던 부분은 HLB 리보세나립이 일단 표적 항암제로서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와 같이 병용 투여했을 경우에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라는 유럽 학회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주가를 상당히 이제 장중에 끌어올리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허가받은 약이 아니고 FDA 지금 이제 심사를 마지막 앞두고 있고 허가를 받을 때도 이 내용은 학회에서 나왔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일 뿐 실제 허가 사항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들은 보통 FDA에서 허가를 받을 때 1차 라인이냐 2차 라인이냐 혹은 마지막 라인에 따라서 주가에 반영되는 정도는 굉장히 달라지고 단독 투여냐 병용 투여냐에 따라서도 그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뭔가 기대하기는 좀 이르고 우선은 이제 허가를 받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특히 항암제는 대부분 파지티브하게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FDA에서 조건을 까다롭게 보지 않지만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항암제들이 그 FDA에서 많이 퇴짜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효과랑 사이드 이펙트에서 아주까지는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는 이 HAB의 그 리부세라닙이 간암 치료제와 관련된 간암 치료제죠. 근데 간암 쪽에 또 허가를 받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은 뉴스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좀 벗어나서 이걸 지금 주가를 부양할 수 있는 중장기 모멘텀은 적어도 FDA 허가를 득한 시점 이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네. FDA 허가를 득한다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대단한 호재가 되겠죠. 지금 HLB 호재성 뉴스에 대해서 한켠에서는 이제 협업하고 있는 중국의 항서제약은 괜찮겠냐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진 이제 제약회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제 또 미국이 뭐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대중국 견제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잘 나가는데 괜히 찬물 끼얹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근데 뭐 정치화하고 이제 FTA 어떤 승인하고는 좀 별개로 가져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어요. 네. 그런 말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영향을 안 받을래야죠.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겠죠.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이전에 뭐 무역 분쟁에 있어서 지금 이제 뭐 기술 분쟁까지 이어서 하고 특히나 의약품에 관련해서도 관세를 매기겠다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좀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FDA 승인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뭐 트래킹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는 물론 이제 루머에 많이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동안 이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뭔가 어조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에 대한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을 뿐이지 이전에도 FTA 승인에 대해서 중국 의약품의 그런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로 좀 엮어서 이렇게 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지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인 것에만 이제 국한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올해 이슈들이 이제 호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빅파마들과 협업도 기대되는 면도 있고. 예. 그런데 이제 또 걱정이 또 트럼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예. 의약품도 지금 관세 대상으로 이름에 올렸기 때문에 예. 이건 또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 호재와 걱정과 이 기대를 같이 하게 되는 지금 딱 이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만드는 약들 유한양행 시작해서 여러 회사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원료의약품도 많이 수출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원료의약품을 어떻게 부과를 할 건지 뭐 아니면 그럼 기술 수출한 건 어떻게 뭐 부과할 수 없겠죠. 라이센스 자체를 뭐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지금 오히려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조금 더 투자하기는 좀 유리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그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뭐 팔고 있는 거잖아요. 리가케임도 그렇고 사실은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네. 그런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오히려 지금 걱정이 좀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좀 자유롭죠. 그러니까 이게 이 HLB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전 꼭 되길 바라는데 뭐 아니면 도죠 사실은. 근데 허가가 안 나버리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고 네. 허가가 나면 또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투자할 때 성향이 오로와 나싱으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기술 수출한 게 있는데 로열티를 받는 회사를 찾을 거냐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른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제약 바이오 내에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좋지만 또 이게 만약에 또 관세 부과에서 영향을 또 한다라고 하면 네. 사실은 그러면 가격을 올려야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그게 어차피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주문 받아서 파는 건데 지금 뭐 또 해외 공장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영향은 그닥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약품 관세 관련돼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각 개별 회사들 투자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회사가 과연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이거에 대해 조금 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바이오는 약간 좀 그 팬심이나 뭐 그 회사에 대한 믿음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좀 사기 어렵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골똘히 남이 좋대더라 이렇게 사시면 이게 흔들릴 때 못 기다리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제가 바이오 투자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지금은 안 좋아하세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예, 지금도 네. 좋아하고. 근데 과거형으로 예. 말씀하세요. 저 한미약품도 최고까지 잘 팔았고 옛날에. 네. 예, 근데 이제 트렌드가 그런 거죠. 그러면 과연 이제 HLB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허가가 났다 진짜로 1차 치료제로. 그러면 지금 시총은 정당한 건가? 간암 시장은 얼마나 되는 건가 규모가 미국 내에서 이런 것들도 계산을 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러면 전략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비싸면 좋은 뉴스가 나올 때 팔아야 되고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만 하고 갈 거다라고 보시면 네. 예, 지금은 매매를 하되 뭐 근처 가면 조금 좀 쉰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이제 이게 나는 나중에 진짜 이게 엄청나게 될 거야라고 믿으면 그냥 갖고 계셔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조금 제가 뭐 갖다부타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에 대해서 투자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아까 팬심이라는 네. 얘기를 하셔서 예. 근데 이제 화장품주는 팬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화장품주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예. 왜냐하면 화장품주는 숫자로 정확하게 찍히는 게 보이기 때문이죠. 지금 어닝 시즌 막바지인데 최근에 실적을 내놓은 뭐 VT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 그다음에 지금 요즘 나왔던 소식 중에 반가울 만한 소식은 한알령 해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에 잘 팔 수 있는 화장품주들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지한 대표. 일단 이제 화장품주들이 예전에 이제 한한령으로 굉장히 고생을 한 이후에 판매 루트, 유통 경로를 다양화했고 이제 그게 조금씩 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으로 갔던 회사들, 동남아 쪽으로 기대를 잡았던 뭐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쪽에 매출액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요즘. 여기에 이제 중국에 다시 한한령 해제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름을 다시 이제 붓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은 실적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중국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같이 붙는 이제 두 가지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조금 탈출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종목별 등락이 굉장히 많이 차별화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기반으로 각광을 받는 종목들은 우호적인 반면에 좀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미국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는 중국만큼 더 중요하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SD 로드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급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 이제 2월달 들어와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최근 한 일주일 동안 상승하면서 바닥을 잡아나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도 아마 이제 화장품에 대한 기대 심리를 좀 높이는 역할을 하고 다만 이제 중국에서 과연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와 같은 유통 경로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인 그 판매 루트와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이 독자적인 오프라인 유통망을 구축하고 매출을 크게 올리는 이제 그 시점은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은 중국의 이커머스나 혹은 중국의 백화점 오프라인 판매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이제 영광을 일시에 재현하기는 어렵다는 관점에서 실적 위주로 특히 이제 중국은 최근에 보면 고가의 화장품이나 기초 화장품보다는 뭐 색조 화장품이나 마스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좀 차별화해서 그러니까 북미와 관련된 쪽은 실적 위주로 가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네. 중국과 관련된 쪽은 마스크나 색조 화장품 같이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들 이렇게 좀 이분화해서 펀더멘탈과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을 좀 나눠서 화장품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OEM, ODM 방식으로 이제 생산하는 특히 요즘은 ODM이 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유통 쪽만 맞는 것은 또 실적이 꼬라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품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대표님. 그렇죠. 근데 코스맥스를 좀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유통도 하는 이제 그런 업종을 좀
좀 잘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화장품 종목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세분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스맥스라든지 그런 이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곳보다 중국 그리고 인도 이쪽 동남아 쪽으로 좀 시장을 좀 많이 넓히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코스맥스가 최근 이제 미국 쪽보다 이제 중국,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을 개척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부진해서 반등을 하는 2분기 만에 이제 반등해서 흑전을 기록한 이제 그런 기록이 좀 있는데 4분기는 5,580억 원, 특히나 이제 매출이 잘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잘 나와서 398억 원이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43% 정도의 성장성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쪽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시장성이 좀 큰 것도 있지만 다음 달에 이제 양회가 이제 개최가 되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진작에 대한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시장이 앞으로 좀 더 커질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시장이 전년 대비 한 50%또 늘고 있다는 것 또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히 딱 화장품에 들어맞지는 않지만 중국은 어쨌든 내수,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들을 지금 쏟아붓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구안신 같은 것들도 들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중국 시장에 이제 진입할 준비가 돼 있는 곳과 아직은 좀 돼 있지 않은 곳 이런 것들도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여쭤보신 아모레퍼시픽 같은 데는 중국 매출 비중이 늘렸다가 그게 오히려 악재가 돼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한알령이 해제가 된대요. 그럼 뭐예요? 사업종을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지금 철수 중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모레퍼시픽은. 철수하면 안 되겠네. 철수 취소하고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예전에 전 세계에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은 주식 그 화장품 주식이 됐던 이유 자체가 네. 직판이었거든요. 본인이 직접 유통을 하고 뭐 본인들이 이제 그러니까 마진율을 높였죠. 근데 지금 그걸 철수하는 과정에서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번 돈 지금 중국에서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 중국 시장이 열리면 다시 그럼 아모레퍼시픽 다시 이거를 살려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화장품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에스티로더가 지금 주가가 박살이 났죠, 사실은. 중국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와서 그런 건데 지금 중국의 소비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비싸고 좋은 거 아모레퍼시픽도 고급 라인이 잘 팔렸는데 네. 그리고 에스티로더도 마찬가지죠. 물론 지금도 중국의 상류층은 그렇게 쓰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소비 트렌드가 약간 좀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저가형을 쓰는데 본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뚫고 갈 수 있는 방향은 딱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 가격이 싸고 가성비가 높은 제품들은 생각보다 잘 팔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이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 내수 업체들이.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를 달고 중국 사람들은 또 자기네 브랜드가 싸면 안 삽니다. 그건 또 무슨 심리? 그러니까 자국 제품에 대한 신뢰나 아직 브랜드 로열티가 좀 적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유행하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히려 에스티로더라든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거에서 만든 샘플을 판다든지. 그렇죠. 샘플 화장품 사업도 중국에서는 인기 있는 니치마켓으로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저가형 인디 브랜드들을 이제 대거 육성해서 그쪽으로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뭐 중국에 이제 뭐 단체 여행 관광객이 풀어준다라고 하면 진짜 한알령이 해제됐다는 신호는 아마 거기서 올 텐데 단체 관광객이 와서 올리브영을 싹쓸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자. 그럼 제가 아까 가성비가 저가형 인디 브랜드 이런 게 판매는 유효하다고 했지만 그러면 저가형이 나갔다는 건 그만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팔지 않는 이상은 확 올라오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오히려 코스맥스나 이제 한국콜마 같은 이제 ODM 업체들을 이제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은 제일 편하죠, 거기가. 제일 편한데 문제는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에 공장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좋게 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한알령 해제로 화장품 업계가 엄청나게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요? 그래도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오고 약간 문화 교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들의 뭐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품에 대한 선호도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면
매출 증가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한알령 이후에 그 당시 10대였던 친구들, 뭐 네. 20대 초반이었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그 친구들은 지금 애국 소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한국 브랜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높게 평가하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기대감이니까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제가 화장품 주식 항상 말씀드릴 때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다. 항상 실적 발표 나오고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은 게 화장품이라고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저희가 너무 부정적으로. 네 사람 다 저희가 이제 소위 아저씨들인데 예. 화장품 얘기를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해서 좀 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 다 화장은 했습니다. 지금 방송 때문에 예. 화장을 해서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니까 넉넉하게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는데 이건 웃으면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롯데그룹에 대한 유동성 위기가 몇 차례 불거졌었죠. 소위 찌라시로 시작해서 여러 유동성 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오늘도 롯데그룹이 공동으로 기업 설명회를 가졌어요.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롯데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일단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동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면밀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롯데건설이 지금 잠원동에 있는 사옥을 일종의 유동화를 시켜서 매물로 내놨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돈이 없으니까 본사를 내놨다라는 건 뭔가 돈 만들 구멍을 이런 식으로 본사를 매각해서 채워 넣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보통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위기가 왔을 때, 특히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일본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뭐 자산 매각에 대한 부분이나 채권에 대한 발행 부분이나 여러 가지 나오다가 보통은 마지막에 이제 본사 매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본사 매각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 그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부동산 리스와 관련된 부분이나 임대 줬던 부동산도 매각을 고려해서 유동화를 시키겠다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동안 롯데그룹에 관련된 부분은 끊임없이 유동성 위기를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화학 섹터와 관련되어 있는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많이 대두가 좀 됐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불을 또 지핀 게 롯데그룹이 최근에 보면 자금 조달 방식을 보면 정상적인 채권 발행보다는 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많이 끌어모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리스크로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채권 금리가 낮은 채권 발행보다는 이제 다른 쪽에 방향을 많이 텄냐라는 부분인데 그게 정상적인 채권 발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잊을만 하면 오늘처럼 뭔가 하나씩 계속 터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 시작해서 오늘 롯데건설까지 오늘 이 쭉 과정을 보면 네. 롯데백화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짜 자산들을 매각해서 혹은 담보를 해서 이걸 하나씩 극복해 나왔는데 이제 롯데건설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갸우뚱이 더 커지는 거죠. 이게 하나씩 그렇게 해명해서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 그룹 전체 유동성에는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부분이 이제는 조금 시장에 좀 심각하게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그룹의 핵심 축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유통, 뭐 호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롯데그룹 축을 이루는 이 핵심 사업들, 뭐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겠냐라고 시장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통도 지금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는 딱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는 게 롯데백화점을 가셨어요. 네. 근데 요즘 세대 거의 다 신세계 백화점을 가거든요. 그게 유통이 이미 바뀌었어요. 이미 그 위치를 1위의 그 신세계 백화점도 이제 좀 아니지 않나요? 이제 쿠팡에서 많이 사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뭐 백화점 위치로만 봤을 때 이제 네.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만큼 이전 세대에서는 롯데백화점을 가지던 그런 세대에서 현재로는 이제 신세계로 좀 유통 1위가 좀 바뀌는 그런 물론 이제 다른
이커머스도 있지만은 그렇게 유통업계가 좀 이 롯데 쪽으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롯데백화점을 아무데나 한번 가보셔도 확연하게 이제 유통이 많이 죽었음을 좀 나실 수가 있는데요. 유통 부분도 그렇고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건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던 PF 부분이 사실 2021, 22년 9월에 네. 레고 사태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그때 PF 보증액이 약 6조 한 8천억, 한 7조 가까이가 좀 됐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뇌관이 좀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부터 최근에 이제 미분양 사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 건설업이라는 게 어찌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잘 끼워 맞추다가 하나 어그러지면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 이제 건설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PF를 많이 이제 발행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좀 어그러진 것이 좀 하나를 또 바로 막아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네. 미분양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지 않았나. 특히 또 석유화학도 좀 많이 어렵죠. 최근에 들어서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발발하게 되면서 러시아에서 나오는 석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석유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 어찌 활로를 찾지 못하다 보니 중국 쪽으로 아주 싸게 공급을 하게 되었죠.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 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아주 싼 원료로 에틸렌을 생산할 수밖에 없었고 롯데케미칼이 하필 또 에틸렌을 좀 생산한단 말이에요. 많이 대량으로. 그런다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 맞지 않다 보니 롯데케미칼 특히 석유화학 쪽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습니다. 호텔 부분도 중국발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예. 사드 문제로도 더 이슈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좀 잘 이 알겠습니다. 부분을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대표님 이거 아닙니까? 짧게 네. 부탁드리는데 롯데 위기가 결국 증시 전반으로 이런 위기감이 퍼지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 롯데 자체의 위기인 것 같고 특히 이제 두 가지죠. 석유화학 쪽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는 건설 PF 관련된 문제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가장 큰데 결국엔 지금 건설 쪽은 어차피 털고 갈 건 좀 털고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사를 매각하든지 해서 한다라고 하는 걸로 보면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털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석유화학 쪽은 그냥 트럼프에 달려 있다. 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되면 뭐 중국의 좀 값싼 석유화학 제품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싸게 산 석유들을 원유를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중국이 지금 가격 공세를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완화된다라고 하면 롯데케미칼도 좀 구조조정이 좀 일어나고 지금 일부 공장들 매각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라이트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면 좀 일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은 있다. 너무 저는 지나치게 위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4년간 하루의 경제와 주식을 마무리해드렸던 경주마가 아쉽지만 오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경주마는 막을 내리지만 제가 눈물을 보이거나 아쉬워하진 않겠습니다. 왜냐? 다음 주부터는 프리마켓 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경주마가 보여줬던 심층적인 분석 역량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요. 시각을 이제는 시장의 전반으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개장 전 프리마켓부터 한국과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투자의 핵심 시그널을 찾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이보현 PD도 저희 프리마켓 온과 함께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마의 빈자리를 프리마켓 온이 넘치게 채워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주마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